네. 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딥러닝 논문 읽기 자연어 처리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주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Trinit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두 저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단 소개부터 하고, 그리고 논문의 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의 주 1저자는 조경현 교수님인데 아마 딥러닝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면은 아마 되게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조경현 교수님께서는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NIU에서 조교수로 이제 평생 조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 리서치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분이 학부가 카이스트 출신이신데 지금 카이스트 초빙 강사로도 지금 여러 번 강의를 오는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NLP에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이 되게 상당히 유명한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인용된 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인용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경현 교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지금 이제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그 이전의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어,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다가 이제 좀 재밌는 뉴스를 하나 찾아봐서 좀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지금 이 논문의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 이미지를 문장과 함께 인공지능 신경망에 포함해 번역시키면 결과물의 품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딥러닝 논문 읽기 팀에서도 컴퓨터 비전 쪽이랑 펀더멘탈이랑 NLP 쪽 이 세 분야를 이제 각자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NLP만 공부하거나 뭐 컴퓨터 비전만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지금 많이들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앞으로 수많은 보틀렉들이 있잖아요. 이 보틀렉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 다른 분야가 서로 좀 더 콜라보레이션, 좀 더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자로는 아마 말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요. 어, 지금 실례로 지금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도 인용 논문 문수로 보면은 지금 5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께서도 같이 쓰신 논문인데 상당한 인용편을 할 수 있고 3위에 보면은 매우 유명한 간이란 논문과 인용수가 상당히 비슷한 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몬트리올 대학교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밀라 시파지아넴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과 연구 기관들에서 계속 이제 팔로워로 계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2월이었나 3월 달에 삼성 유튜브 이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좀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나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직 AI는 한참 멀었다. 그다음에 사람 수지 대려까지 한참 멀었고 일단은 너무 복잡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러를 냈을 때 너무 어리석은 에러를 내거나 좀 치명적인 에러들을 많이 내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해서 아마 조슈아 벤준 교수님께서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딥러닝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잠깐 운을 띄우셨는데 저도 사실 그 뒤로 본 강의는 아직 다 이해를 못해서 좀 더 얘기는 못해드리고 일단은 최근에 이런 동향이 있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 딥러닝 논문 읽기에서 좀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서 지금 약간 논문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NLP 부분에서 그리고 컴퓨터 분야 그 자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1954년대부터 이제 컴퓨터가 처음 막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이런 분야를 연구해 왔는데, 이전에는 룰 베이스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규칙 기반 이제 기계 번역을 과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보는 그래프라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던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기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사실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다 이쪽 분야를 쓰겠죠. 그래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사실 이제 지금 모든 번역기로 다 대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논문이 지금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규칙 기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스타트가 이제 어떤 스타트 언어가 있고 이제 타겟 언어가 있어. 그러니까 소스 언어가 있고 타겟 언어가 있는데, 일단 이전에는 뭐 형태소 분석이라든가 구문 분석, 의미 합성 뭐 이런 약간 언어학적 지식이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지식들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중간 언어를 하나 생성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타겟 언어로 바꾸는 그런 식의 방식이었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뭐 어떤 문법이라는 규칙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에서는 뭐 구어체도 있고 문어체도 있고 뭐 어떤 슬랭도 있고 뭐 일단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뭐 단순히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도 워낙 다양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칙 기반이 잘 통제했던 이유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대체돼서 나온 연구 분야가 이제 스태티스티컬 쪽인데, 이제 스태티스티컬 쪽도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뉴럴 네트워크랑 상당히 비슷한 방식인데, 일단은 그 역시 소스 센텐스가 있고 타겟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 이제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 모델이 이제 지금은 스태티스티컬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타겟 센텐스를 구할 때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도 큰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제 놀이공원에 갔다라는 이제 한국어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게 되면은 I went to the amusement park yesterday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무주어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나는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I, he 뭐 이렇게 주어라든가 사람 명칭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 주어를 많이 안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거예요. 수많은 언어 표현 중에서. 근데 스태티스티컬로 하게 되면은 서로 단어 대 단어로 매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출현될 확률이 가장 높은 애들만 가지고 이제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어떤 단어 어순이 매우 다른 경우도 이제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도 상당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쨌든 다 뉴럴 네트워크는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고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사용되는 이제 NMT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너무 목소리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할까봐요.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 지금 이 논문도 그러고 뉴럴 네트워크,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다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게 사실 방금 이제 스태티스티컬 쪽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상 시퀀스 투 시퀀스가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그림에는 제가 뭐 LSTM 인코더라고 이제 좀 그림을 따왔고 그다음에 디코더도 뭐 LSTM 써왔는데 이제 어쨌든 초기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는 약간 이런 구조로 해서 머신 트랜스레이션에도 적용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일단은 시퀀스 투 시퀀스 단순한 이 구조 자체는 일단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복잡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리고 그 NLP에서 보면 N그램에 대한 문제점. 사실 뭐 지금 N그램을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N그램으로 인한 희소성 문제도 일단은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문장 사이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노이즈나 희소성 문제도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NMT가 뭐냐? 이제 NMT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걸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매우 작은 서브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작은 구성물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 있고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됐다는 의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이에 이제 어텐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구조체도 있어요. 이 다 모든 게 서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결국의 마지막 목표는 maximize the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probability는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일단은 NLP라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그 태스크 자체가 이제 타겟 센텐스에 단어들이 출현을 할 때 그 매 스텝마다 단어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떤 게 나올지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건데 조건부 확률로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조건부 확률로 계산, 그러니까 적절하다기보다는 맥시마이즈니까 가장 출현하기 어, 확률로 높을수록 좋은 애를 잘 찾는 거죠. 그 확률 높을수록 좋은 애를 잘 찾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마지막 그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기존에 이쪽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머신 트랜스레이션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다 뭐 성능도 이전 것보다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뒤치락 엎치락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픽스드 랭스 벡터가 이제 컴프레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압축하는데 이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압축시켜 버리다 보니까 정보 손실에 대한 위험도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좀 더 길어지기만 하면은 그 유실되게 더 크죠. 안 그래도 그냥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정보가 압축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 유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긴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그런 문제점을 다소 해결했다는 논문으로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향후 지금 NLP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 이제 모든 딥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또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제가 너무 설명을 정확하게 할까봐 차근차근 조금 슬라이드를 나눠서 해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앞에 인코더가 있고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디코더라는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아래쪽 보시면은
H1, 2, 3가 이렇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죠. 히든 스테이트가 두 단어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그 바이디렉셔널 RNN입니다. 여기서 RNN은 이제 RNN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LSTM이 될 수도 있고 GRU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리커런트한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는 이제 각 논문마다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특징은 바이디렉셔널을 이용했다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 논문에서 특별하게 제시된 어텐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쪽 중간에서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디코더에 넘겨주는 구조라고 이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이라는 거는 포워드 할 때랑 백워드 할 때랑 각각 한 번씩 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그 조경윤 교수님이랑 그 기타 다른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반 같은 경우는 다 포워드 한 번만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만 얻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처음은 아닌다. 당연히 다른 구조에서도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좀 제시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 논문도 똑같이 바이디렉셔널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두 개씩 구하는 거죠. 두 개씩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뭐 설명된 부분은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각 단어에 대해서 포워드랑 백워드를 하니까 앞뒤 단어의 정보를 가질 확률이 높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 히든 스테이트가 이 앞뒤 단어의 정보를 잘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 좀 더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넣어봤는데요. 일단 F라는 함수가 여기서는 이제 LSTM 펑션을 뜻하고 Q라는 함수는 이제 forward RNN이 되고 알파라는 이제 그 함수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인데 좀 더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뒤쪽 그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C는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맥락 벡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디코더에 넘기기 전에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그 방금 바이디렉셔널한 그 바이디렉션 RNN이 구해낸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제 시퀀스로 이어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그 이전 논문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는 이제 인코더의 타임 스텝이고, I는 디코더의 타임 스텝이고, 얼라인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어텐션입니다. 사실 되게 특이하게도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메커니즘이 이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어텐션이라는 말 안 써요. 다 얼라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다 얼라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뒤로 나온 논문들은 다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어노테이션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이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을 좀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프로치를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위에 거는 그 조경님과 그 이전 다른 논문들에서 제시됐던 공통적인 부분들이고 아래가 이제 이번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된 논문의 방식을 제가 좀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래쪽 보면은 인코더는 그렇게 크게 특이할 게 없어요.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하는 거랑 이제 여기서 이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를 써긴 썼는데 뭐 활성화하는 함수는 뭐 여러 가지 쓸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인베딩된 x 값 그 벡터랑 그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같이 구하는 그런 인코더 구조가 이제 그대로 쓰였고 그다음에 일단 중간 부분 말고 뒷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뒷부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제 y부터 yt-1이랑 c라는 벡터를 가지고 이제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 단어를 이제 그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할 때 일단 파라미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yt-1이랑 st랑 c가 있고 일단은 여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yt-1은 그 이전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인코더에 들어온 단어의 이전 타임 스텝에 존재하는 단어고 st는 이제 현재 인코더에 들어온 타임 스텝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그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고 C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구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앞에는 다 똑같은데 C가 CI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일단은 포워드만 했을 때 이제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 값만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마지막 값만 가지고 미리 계산된 걸 가지고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컨스턴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새로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웨이트를 곱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고정된 그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C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타임 스텝마다 계속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부분이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보시면은 C가 이제 H1, 2, 3 해가지고 그 단어마다 들어올 때 이제 계산된 그냥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쓴 거고요. 네, 여기 이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오른쪽 보시면은 CI가 있습니다. CI가 알파라는 이제 함수값과 HJ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겠죠. 히든 스테이트를 곱한 거에 웨이티드 썸을 한 결과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여기서 좀 이미 상당히 다르게 계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가 뭐냐? 이 알파는 그 이제 소프트 맥스를 구한 겁니다. 그 에너지라는 이 여기서 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라는 그 값을 소프트 맥스로 취해 준 게 또 알파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소프트 맥스를 로그 소프트 맥스를 썼어요. 이 로그 소프트 맥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소프트 맥스를 취하게 되면 0과 1로만 값이 고정되게 하는데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이제 위로 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코스트 펑션을 구할 때 좀 더 많은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때 좀 더 미스매치가 큰 애들은 좀 더 퍼니쉬를 더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애들은 그 값을 그대로 살리겠죠. 그래서 로그 소프트 맥스를 사용했던 점이 이제 그 지금 좀 더 특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너지라는 부분은 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유럴레터크를 구하는데 일단은 S1이죠. SI-1이랑 그다음에 그 현재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이제 피드 포워드 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게 그 에너지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좀 설명이 중구난방이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펜딕스로 E 같은 경우는 인베딩 매트릭스고 W랑 U는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한 부분은 제가 뒤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똑같은 구조인데 아래서부터 볼게요. 아래서부터 보면은 X랑 Y가 있어요. X랑 Y는 이제 소스 센텐스랑 타겟 센텐스고 이제 인베딩을 한 겁니다. 이제 인베딩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인코더에 집어넣을 텐데 일단 이 HI를 구하게 됩니다. 이 HI라는 게 일단 그 히든 스테이트인데 Z가 잠시만요. 네. 일단은 그 Z라는 값이 이전 스테이트의 액티베이션 된 그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맣게 동그라미 표시된 게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똑같이 그 다음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제 그대로 구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다시 Z 값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이고 다시 똑같이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 값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게 이제 한번 포워드를 해주고 다시 백워드를 합니다. 백워드 한 값을 이제 각각 하나씩 구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이 1000으로 돼 있는데 한번 포워드 할 때 디멘전이 1000이니까 1000개의 히든 스테이트가 생깁니다. 근데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총 2000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컨캐트네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컨캐트네이트 하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코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2000개가 된다. 그 컨텍스트 벡터가.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지금 방금 제가 Z랑 R을 설명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Z가 이전 값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R은 똑같은 애인데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전 값의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만큼 리셋을 시킬 거냐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다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인베딩 된 x 벡터 더하기 그리고 여기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제 시그모이드 한 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다시 하이퍼볼리 탄젠트로 활성화시켜서 이제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SI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역시 여기도 비슷한 수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Z랑 I를 똑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랑 코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논문의 코드가 아니고 이 논문이 바로 발표된 직후에 스탠포드에서 자기네께 더 좋다 하여 만든 논문을 지금 현재 대부분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판이긴 한데 현재 대부분 이 논문을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루엉이라는 루엉이라는 교수랑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쓰인 논문인데 이 논문을 바탕으로 코드가 작성되는데요. 뭐 활성화 함수라든가 어텐션의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로직이 흘러가는지 코드로 좀 더 보면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풋은 계속 인풋 똑같이 들어오고 인베딩을 시킵니다. 여기는 GRU를 썼는데 아까 저희는 이제 그 LSTM을 썼죠. 그리고 이제 프리비어트 히든 스테이트 이제 그 이전 값의 히든 스테이트를 같이 가져와서 GRU를 구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아웃풋은 아웃풋이고 그다음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 이쪽 보시면 이제 포워드라고 해서 값이 계산되는데 일단 처음에 인베딩을 합니다. 인베딩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인베딩은 이제 파이토치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워드2백을 쓰는 것 같아요. 워드2백으로 이제 인베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베딩된 벡터를 다시 이제 GRU랑 그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 값을 넣어서 그대로 GRU가 계산한 아웃풋과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사실 인코더는 되게 간단해요. 인코더는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진 채로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쪽이죠. 네, 어텐션 쪽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받아낸 이제 여기서 다시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 값과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이제 따로 또 그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ATTN 어텐션은 이제 결국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계산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소프트맥스도 로그 소프트맥스로 초기화한 다음에 똑같이 컨캐트네이트를 합니다.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랑 지금 인베딩된 그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제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어텐션 값을 구하고 그 저기 멀티플리케이션이었나? 잠시만요. 네, 행렬고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값을 구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아웃풋을 만든 거를 다시 캣을 해가지고 이어붙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은 살짝 조금 달라요. 그 순서가 좀 다른데 결국은 메커니즘 같습니다. 아웃풋이랑 히든 스테이트랑 어텐션 웨이트를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값을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결국은 인풋이랑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시 소프트 맥스 해서 최종적으로 그 우리가 다 원하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결과가 이제 이쪽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엔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공부가 얕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일단은 그 유니그램이랑 바이그램, 트리플그램이라 해서 처음에 그 n그램, 그러니까 1, 2, 3, 4라고 볼 때 처음에 내가 현재 있는 타임 스텝에서 그 이제 1, 2, 3 그 준 만큼의 단어 앞뒤를 보는 거거든요. 1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보고 바이그램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의 단어만 보고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올려주신 네, 슬라이드에 그 네. 슬라이드가 몇 장 빠진 것 같아서요. 아, 네. 제가 발표 끝나고 다시 업데이트 이거 된 거를 다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직전에 좀, 네, 조금 수정돼서요. 네. 네,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앞부분에 놓친 것 같은데요. 혹시 네. GRU에 대한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GRU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고요. 아, 네, 네. 그냥 이 논문에서는 이제 GRU를 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입니다. 이쪽 제가 보시는 Effective Approach라고 이제 다른 논문인데, 네. 일단은 GRU를 가지고 계산한 거지, 사실 같은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LSTM을 제시했는데, 일단 제가 코드로 예시 드린 건 GRU라서 이제 그냥 딱히 GRU라고 얘기한 것뿐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럼 LSTM과 약간 그, GRU랑 약간의 다르냐고요? 차이, 네, 조금의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수식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네. 그 셀 안에서 그 스텝별로 계산을 하는데, LSTM이랑 GRU가 그 스텝별 사이에 어떤 한 값만 좀 다르게 계산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억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키텍처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은 English French Translation을 타겟으로 했고 바이링구얼 패러럴 코퍼러를 해서 WMT인데 이게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된 당시가 15년도인데 14년도 거를 이제 가져다 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안에 여러 종류의 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워드 유로 파이라는 게 있고 유스 코멘트를 썼고 그다음 뭐 UN 뭐 이런 UN 그 아티클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크롤링된 데이터인데 사실 여기서 설명된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6,100만 개, 500만 개, 여기는 4억 2천만 개를 썼고 뭐 아무튼 이런 데이터셋이 방대하게 있는데 총 다 합하면은 8억 5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UCG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훈련된 거를 쓴 거는 3억 4,800만 개만 썼다고 하는데 이걸 또 데이터 셀렉션 메서드라 해서 어떤 인용 논문을 추가했는데요. 슈도인 도메인 서브 코퍼라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셀렉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에서 나머지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유스 테스트 2012년도 13년도 것만 가지고 썼고 테스트는 14년도 것만 썼다고 지금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프리 프로세싱은 뭐 그게 특별히 없는데 언노운 토큰을 이제 따로 처리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보면은 3만 개의 프리퀀시 워드 리스트를 따로 어 이제 만들어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혀 있고 로어러 케이싱이랑 스태밍은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RNA 인코더 디코더라고 해서 RNA 인코덱 디코덱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이게 이전 이제 그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어텐션 RNN 서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논문에서 제시된 방식인데 좀 다릅니다. 일단은 그전에는 30단어까지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썼고 그것도 50개 단어까지만 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썼고 그리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1000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10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 제시된 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1000개 인코더에다가 포워드하고 백워드를 다시 또 1000개 히든 스테이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여기서는 아다 델타를 썼는데 엡실론은 이제 10에 마이너스 6승 값을 썼고 로우 값은 0.95 값을 썼고요. 미니 배치는 80 센텐스를 이제 주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쪽은 코스트 펑션은 이제 코스트 펑션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놈2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히든 레이어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워드 임베딩은 디멘전 620개 정도 디멘전을 주고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RNN 그 이제 그 인코더에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할 때 RNN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여기서 랜덤 옥서고널 매트릭스라 그래가지고 직교 행렬이죠. 직교 행렬이라는 그 웨이트를 썼는데, 네, 이 직교 행렬을 썼을 때 일단 특징이, 일단은 직교 같은 한다는 의미가 서로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벡터들을 서로 직교하면서 동시에 정교화된 벡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지금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다 뉴메리컬 넌 리니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직교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값이 무한정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뭐 오버플로우라든가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옥서거나 매트릭스로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일단 어쨌든 내적했을 때 값이 이제 0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1이 되는 경우 안에서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플링을 따로 이제 뺐을 때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썼는데, 뭐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많이들 쓰는 방식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이고. 네, 위에 부분이 이제 그 이전 논문에서 제시된 스코어 값입니다. 이제 그 블루 스코어를 쓰고 있고요. 이제 일단 위에 그래프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래가 센텐스 랭스인데,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제 어떤 일정치의 그 스코어를 내주다가 길어지면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짧게 한 것들은 사실 당연한 거겠죠. 뭐 30개 단어만 가지고 훈련한 애들은 당연히 30개 이상 인풋을 넣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번역을 못할 테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뭐 똑같이 다 해봐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서치 값을 쓰고, 여기서 별표 표시된 거는 좀 더 길게 훈련을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성능이 가장, 이제 문장이 길어져도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스는 그 이전에 그 이제 이전 뉴럴 네트워크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사용하기 전 가장 좋은 스태티스티컬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모델의 스코어입니다. 근데 봤을 때 이미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스코어가 28.45가 여기는 좀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언노운 토큰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좀 이제 불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노운 토큰을 없이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언노운 토큰 없는 상태로 훈련을 했으니까 스코어가 당연히 좋을 텐데, 이미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다 했던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영어랑 불어랑 이제 번역한 이 값을 이제 저기로 표현을 한 건데, 일단 보시면은 선으로 쭉 표현이 됩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 값이 다 저기 웨이티드 된 썸의 개수값을 이제 뜻하는데, 이제 알파 값이죠. 그 알파 값인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색깔이 밝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서로의 그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죠. 특이하게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긴 했는데, 유로피언 이코노믹 에어리어랑 불어로 라존에 무슨 이렇게 써 있는데, 얘네 이제 영어랑 불어랑 대부분의 어순은 비슷하지만 이런 단어를 어떤 특정 표현을 표현할 때 어순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잘 대처했다는 거를 이 반대로 올라가죠. 대각선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갈수록 어순이 따라갔지만, 어순이 바뀔 때는 반대로 올라가서 이제 맞게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케미컬 웨폰이라는 그 단어 어순도 바뀌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뭐 동사가 표현되는 것도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표현되는 그런 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강한 대각 행렬의 성질을 가질수록 이제 좋은 결과값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이고, 이걸 이제 어노테이션 웨이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특징으로는 adjective, 그러니까 형용사랑 명사 사이의 어떤 그 결합 관계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영어 같은 경우가 형용사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얘가 잘 정보를 잘 찾아주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불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러랑 라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더라고 그냥 같은 단어일 수 있는데 불어에서는 뭐 이 단어가 다른가 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뒤에 단어의 정보를 고려를 해서 다르게 번역을, 그러니까 적절하게 번역을 해줬다라는 케이스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전 논문들의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지금 이 논문에서 다 소개된 것들의 방식들이 다 차곡차곡 이전에 다 하나 부분씩 제시되어 온 거를 어, 접합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RNN을 쓰고 피드 포워드로 뭐 유럴 네트워크를 한층 더 구성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논문의 글귀에 앞으로 이 논문 발표된 이 전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 조경 교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논문에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결론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가 좀 더 소프트한 서치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번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단어별 다음 단어 이전 단어의 그 상관관계를 좀 더 집중을 해서 정보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포커스 좀 더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현재 남아 있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언노운 토큰을 이제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out of vocabulary겠죠. 그 부분이 있을 때 성능이 좋지 않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요. 네, 어, 그 보면은 그 스톡캐스틱 그라디엔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뭐 아담이나 다른 이제 그 옵티마이저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NLP에서 이제 뭐 스톡캐스틱 그라디엔트 디센트를 쓰는 게 잦은 건지 아니면 이 논문에서만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엔 후자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 논문이 지금 나온 지 좀 됐잖아요. 1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020년인데 아마 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많이 쓸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좀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마 얘보다 훨씬 개선된 그런 방식들이 아마 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그 NLP에서 셀프 어텐션의 개념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전에 발표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셀프 어텐션 말고 그냥 어텐션을 최초로 적용한 논문,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NLP에서? 음, 구체적으로 잘 셀프 어텐션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셀프 어텐션이 혹시 간단하게. 아, 셀프 어텐션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얼라인을 이제 후에 얼라인을 어텐션으로 표현한다라는 그 슬라이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얼라인으로만 이제 썼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그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혹시 어텐션이라는 개념,
그 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써가지고 이제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쓴 건지 아니면 이전에 어텐션을 쓴 다른 논문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아, 아마 이 논문이 처음일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 어느, 저도 찾아보다 블로그에서 왜 어텐션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질문이, 이게 이전에 어텐션이라 부른 게 있었냐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없어요. 아, 그럼 없고 여기서 이게 이제, 네, 네. 이 여기서 소개된 메커니즘이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텐션 음,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감사합니다. 그대로 정보를 네. 좀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다, 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좀 더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다 해서 어텐션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그랬던 것 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